하종강의 노동학개론. 네, 5월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날씨도 화창한 봄 날씨고요. 지난주에는 로즈데이라고 장미꽃을 주는 날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저기 유난히 장미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아침 출근길에 담장에 핀 빨간 장미꽃을 봤는데요.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모를 만큼, 아니 알아도 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미의 꽃말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죠. 떠올리기만 해도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고 싱그러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여자 후배가 남자 선배와 같이 길을 걷는데 그 선배가 담장에 핀 장미꽃을 보더니 가서 발도둠을 하고 꺾어서 갖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 후배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 후배는 10년이 지난 뒤에도 그 선배의 말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미의 꽃말, 사랑, 그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는 때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 친구들아 사랑해. 온통 사랑의 말을 남기고 떠난 18살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안산의 광장에는 떠난 친구들에게 보내는 남은 친구들의 사랑의 메시지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친구야, 사랑해. 다음 생에도 내 친구 해줘.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 지난 주말에 안산에 가서 그 많은 쪽지들을 봤는데요. 제가 하나 찍어왔습니다. 노란 종이에 또박또박 쓴 글씨였습니다. 단원고 언니 오빠들, 저희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해요. 저희가 사회보다 힘이 약해서 죄송해요. 부디 하늘에서는 못다 이룬 꿈 이루시고 행복하세요. 막 붙어있는 노란색의 수백 장의 쪽지들을 가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을 수 없는 편지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랑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장미꽃말만큼 우리들이 잘 아는 물망초의 꽃말을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8번째 노동학개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종강의 노동과 꿈. 제가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광주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저보다 10배쯤 더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그 한동안은 한 3, 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트럭을 사서 채소 행상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가 광주에 내려갔을 때 망월동에 꼭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가 왔었거든요, 그날. 근데 비 오는 날은 완전히 장사를 못 해버려라. 내 트럭으로 후딱 댕겨봅시다. 고물 트럭에도 한 대 있으니까 그것도 자가용이라고 엄청나게 편해버립디다. 다음날 아침 그는 트럭을 타고 비바람 사이를 달려서 망월동 묘역에 닿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회사 이권으로 떡칠이 됐다는 말까지 들었던 신묘역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구묘역이 훨씬 더 사람들을 숙연하게 합니다. 그 항쟁 당시에 급하게 만들었던 묘역이죠. 그 묘역 입구에는 땅에 반쯤 묻혀있는 돌비석이 있죠. 거기 이런 내용의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족의 폐륜하여 광주학살과 자주민주 통일의 원형 전도하니 자기 죄를 은폐코자 담양군 고서면 성산 마을을 방문하여 세운 민바 기념기를 부수어 이곳에 묻었나니 이를 짓밟아 5월 영령의 원혼을 달래고 민주 대로를 함께 걸읍시다. 광주 민주동호회장. 그러니까 방문객들은 그 비석을 밟고 5.18 광주 민중항쟁 희생자 묘역에 들어섭니다. 저를 데리고 갔던 친구는 저를 버려둔 채 우산도 받지 않고 성큼성큼 언덕 위로 올라갔고 그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묻혀 있으니까요. 저는 묘역 맨 아래부터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성스레 접어온 수만 마리의 종이학들이 묘소 앞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도청 최후의 전사 윤상원.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던 고등학생 전영진. 헌혈하고 나오다 병원 입구에서 총을 맞은 여고생 박금희. 아빠 영정을 들고 있는 아기의 사진으로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조사천. 명동 성당에서 할복한 조성만. 음인사 노동자 신호수. 참교육 고등학생 김철수. 강경대, 이한열, 박승희, 이정순, 윤용화, 이철규, 이내창, 박관현, 그리고 많은 다른 무명 열사들의 묘역이 있었습니다. 서울교대생이었던 박선영의 묘비 옆에는 어머니가 쓴 시가 비닐로 코팅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죽도록 보고 싶은 내 딸아. 진달래꽃 활짝 피는 그날 그때 이 어미의 찢겨진 가슴 쾅쾅 두드리며 앞산도 뒷산도 따라 울게 내 이름을 부르마. 어머니, 한 줌째로 묻힐 뿐인 제 넋을 어머니도 알아주셨군요. 이제 저는 봄풀로 돋아나는 어머니의 가슴이군요. 그래, 선영아, 내 눈물로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내 이름으로 싸워 이기마. 통일염원 44년 11월 16일 어머니가. 일반 묘역에도 가봤습니다. 윤상원 열사와 영혼 결혼식을 올린 박기순의 묘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탓에 그녀의 묘 앞에만 땅이 붉게 드러나 있어 찾기 쉬웠습니다. 표정도 열사는 제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연구소에 다니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사무실 앞 거리에서 분신했습니다. 표정도 열사 묘 앞에 섰을 때 저를 거기 데리고 갔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하고는 한 현장에 있었지요. 나는 친구와 떨어져 2바퀴 정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거니 서 있는 나를 발견한 그가 주차장 근처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 갔었소? 빨리 오시오. 비 맞고 섰지 말고. 한때 민족 전대를 주름잡던 수재였고 성실한 선방공 노동자이자 치열한 활동가였던 그가 채소 행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 주변 많은 친구, 후배, 선배들이 다시 졸업장을 받겠다고 학교에 복학했었거든요. 복학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살게라.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져 벌써 5년째 똥을 받아내고 있어라. 그날 밤 묘관에 돌아와 자다가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커다란 스피커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나와 망월동 묘역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망월동에 잠드신 열사님들, 싱싱한 감자, 토마토, 계란이 왔습니다. 어서 나와 한 입씩 맛 좀 보쇼. 싱싱한 감자, 토마토, 계란이 왔은께 빨리 나와서 한 입 깨물어 보더라고. 표정도 동지, 어서 나와 한 입만 깨물어 보더라고. 허겁지겁 달려가 주차장 입구에 다다라서 보니 멀리 보이는 트럭 안에서 그가 마이크를 잡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콧등을 훔치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친한 후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미끄러지듯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후배의 머리 위로 수천 수만 마리의 종이학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한평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 집, 차, 전화기, 카드, 모아둔 돈 등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천지 만물에 밥 빌어 먹는다 하는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 이름을 감히 제 입으로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찾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밥, 그가 지은 밥은 다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채취한 곡식들로 만들어지는데 자신도 몇 가지가 들어갔는지 모를 만큼 찾아온 손님에게 밥을 대접하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밥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셨어? 조만간 그 밥을 얻어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하종강의 어색한 사이. 실례합니다. 지나가는 가게 기운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유명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이 코너에 같이 해주시는 분이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색한 사이에는 이제 귀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저랑은 안 짓게 됐고, 뭐 좀 덜 개인적으로 만날 땐 덜 어색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또 엄청나게 어색합니다. 아주 어색해요. 7년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단체비약 원상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전직 학습지 교사, 유명자 지부장입니다. 그 재능교육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 사업장이고요. 주호민 씨 우리가 지난주 방송할 때 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이것저것 했는데 네, 그때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의 이제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럼 특수고용 노동자는 어떤 직업이 있나요?라고 여쭤보니까 그때 학습지 교사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 유명자 지부장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며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동안 많이도 했고 그래서 전 좀 빠져 있고요. 오늘은 이제 주호민 작가하고 유명자 지부장하고 진짜 어색한 사이로 그냥. 주로 많이 얘기를 하십시오. 뭐 한마디만 제가 먼저 하면 유명자 지부장이 머리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그 7년 봤지만 저런 스타일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약간 염색을 했고 7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그렇구나.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웨이브가 있네요. 삭발해서 이제 주호민 씨하고 비슷한 머리는 제가 좀 익숙하게 많이 봤고요. 네. 전에 제가 시청 앞에 농성장이 있을 때 한번 찾아갔더니 천안 지역에서 온 청년들하고 그 천막 안에서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유명자 지부장이 반갑다고 나오길래 아유, 그
곱던 얼굴이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몇 년째 길바닥에서 싸우느라고 이제 많이 상했다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제가 그 곱던 얼굴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유명자 지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제가 좀 본래 좀 그랬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네. 내가 본래 그랬던 사람이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만 띄우고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예.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제 역할이 이제 이런 투쟁이나 어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대변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재능교육 지부가 지금 이제 비정규직 시장기 투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7년을 맡고 있다고 하는 이 투쟁은 2007년 12월 21일 날, 이명박 씨가 당선된 이틀 뒤부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와 노동조합과 체결했던 단체 협약이라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교사들 전체의 어떤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그 단체 협약 중에, 그러니까 임금제도,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임금을 수수료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이제 수수료 제도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로 회사와 전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이제 체결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임금 삭감되어 있는 그 임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회사에 다시 요구하면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로 그렇게 투쟁 시작한 지 2338일이 됐고요. 예. 그 날짜를 외우고 계시네요. 요즘에 한참 만에 오랜만에 좀 인터뷰가 좀 있어가지고 날짜를 매일매일 되새기고 있어요. 네. 제가 3M 노동조합 동지들 한번 만났을 때 그 지회장한테 며칠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4년 지나면서 안 세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며칠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짜를 세는 사업장들이 어떤 사업장들이 좀 세냐면 집에서 안정적으로 기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천막 농성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그 해고 노동자나 비정규직 그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날짜를 세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천막 자체가 우리가 투쟁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라서 항상 천막 문 앞에 대문에 명패가 있는 것처럼 날짜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해올래야 안 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천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천막도 여러 가지 변치 현사가 있는데 아마 천막을 지금까지 100번 이상 설치하고 100번 이상 철거당했을 겁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2267일째였나 그때 찾아갔을 때는 천막이 아니고 파라솔인데 그 파라솔도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게 비스듬히 누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왜 그랬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 천막이 일단 어떤 뭐 회사랑 싸우면 회사 앞에 그 천막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뭐 쌍용 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평택 공장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그 정리해고 때문에 죽어간 그 동료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대한문에 이제 분향소를 설치해야 할 천막을 차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든 그리고 경찰이든 자본이든 천막이 일단 설치가 되면 이게 장기로 간다라는 압박을 많이 갖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천막 자체를 불법 시위 용품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막을 어떻게든지 설치가 되는 걸, 그러니까 천막을 설치가 됐을 때 그거를 철거시키는 것과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그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절차에서 그 압박이나 심리가 좀 압박되는 심리가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설치를 하지 못하게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여 차례라면 조금 과장이 있겠지만 100여 차례 가까이 이제 철거를 당한 천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천막이었던 때가 거의 없었고요. 제대로 된 천막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나 눈이나 햇빛을 막으려고 일반 이제 야외용 그런 파라솔 같은 걸 세워놨다가 비가 오면 그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래서 비닐을 씌웠다가 바닥이 젖으면 또 바닥에 이제 판을 갖다가 바닥에 둬두고 이제 그게 점점 집처럼 천막처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구청 특히 경찰에서는 이제 파라솔 하나가 서지면 그게 또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완전한 하나의 집처럼 천막이 되니까 파라솔 세우는 것 자체를 불법 건조물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파라솔을 그냥 비스듬하게 땅바닥에 뉘어놓고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치물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 파라솔을 지지할 수 있는 밑에 받침대를 그 선생님 오셨을 때 그 받침대에 파라솔을 지지해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땅바닥에 그냥 비스듬히 이제 깔아놨던 거죠. 예,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네. 바람도 엄청 불고. 근데 그래도 예, 고기를 비닐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겨우 바람막이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번 겨울을 난 거잖아요. 네. 근데 피켓으로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해놨는데 사람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거두면서 그 대문이 있습니다.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주호민 씨와 또 계속 얘기 나누시죠. 그럼 재능교육 지금 투쟁하시는 분이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몇 분이나? 이게 참 근 1년간의 아픔이 있어서요. 막 네. 이러저러하게 이제 뭐 긴 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 아까 말씀대로 3박 4일 한 달을 얘기해도 좀 모자르기 때문에 네. 일단 함께 싸우던 해고되어서 싸웠던 이제 조합원들 다수가 네.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제도나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 나쁘게 바뀌었던 그 단체 협약을 우리는 다시 회사와 정상적으로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싸웠는데 네. 그거를 포기하고 약간의 합의금과 네. 그리고 복직 네. 해고자들의 복직만 합의한 채 다수의 조합원들이 복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금 3명의 조합,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우리가 처음부터 재능교육 자본을 상대로 싸웠던 현장에 4천, 5천 명의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야 하는 단체 협약을 회사와 다시 조인하고 체결해야지만 복귀할 수 있다. 이거를 요구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조합원은 지금 3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해고자로. 그러면 다들 복직하셨을 때 좀 많이 안 좋으셨겠는데요? 심하게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조합원들이 복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많은 사람 그리고 그 복직하면서 네. 워낙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 그리고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복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능교육 노동자들의 싸움이 끝났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아직도 우리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지금도 아직 저희와 함께 싸워주는 기독인들의 기도회가 중요한 기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자 흑심을 가지고 기도회 참여도 포기하고 참석했습니다. 엄청 부담 주는 얘기 하셨어요. 아까 전에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종광 선생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예, 뭡니까?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근로기준법상은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맞는 말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노동법에 보면 근로기준법이 있고 네. 노동조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명칭이 좀 긴데 하여튼 노동조합법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네.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의 정의가 있고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네.
우린 노동자라고 하지만 법에는 또 근로자라고 굳이 표기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다 노동조합법의 근로자가 범위가 조금 넓어요.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네. 뭐 퇴직금, 연월차 휴가수당 이런 각종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노동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노동조합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노동조합법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법이 되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상하네. 맞나요? 이명자 지부장님? 네, 네. 네, 이게 저도 사실은 학습지 교사하면서 노동조합 활동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건데, 네. 저희가 이제 2011년 11월 달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는 인정받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인정받지 못한 판결이 있었어요. 아, 판결이 그렇게 네네. 나왔어요.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그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김미아 씨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개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왜 노조법상으로 근로자라고 맞는데 왜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 차이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 있게끔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은 네. 흔히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네. 것들은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네. 근기법상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니까 부당 해고되어서 저희가 해고 기간에 임금이나 이런 거 못 받은 임금이나 이런 거는 네.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네. 예. 그 참 웃기죠. 말 그대로. 이상하네요. 예, 이상하죠. 그리고 손해배상이나 뭐 가압류를 할 때도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남기고 하게 돼 있어요. 네. 전액 다 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습지 교사들은 이게 임금이 아니고 수수료이기 때문에 전액 다 가압류 당하는. 100%. 예. 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거의 받는 돈이 0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전 집행부가 상당히 계약된 불리한 단체협약을 회사와 합의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어디에 보니까 분석하기를 당시 지부장이 학습지 노조 위원장도 겸직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학습지 노동조합 중에서 한국 최초의 단체협약 체결이었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예, 저희가 원래는 노동조합 처음에 이제 학습지 교사들 중에서 재능교육 교사들이 제일 먼저 노동조합 결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으로 있었고 저희들의 투쟁을 보고 저희가 노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타학습지 대교 선생님이나 구몬 선생님이나 이제 웅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타학습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대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회사가 유령 노조처럼 그러니까 휴먼 노조 활동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수 노조가 휴면 노조. 네. 휴먼 노조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노조. 네, 그래서 잠자는 활동하지 않는 노조죠. 네. 네. 지금 한참 이제 탄압을 받고 있는 이제 복수 노조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노조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또 복수 노조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제 그 일사 일노조주의 이렇게 얘기했죠. 네. 한 회사는 서류상 하나의 노조만 존재한다. 예. 그래서 대교도 노동조합을 그렇게 쟁취하지 못했고 구몬 다른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타학습지 교사들은 만들어서 페이퍼 노조를 만든 거죠. 그냥 우리 한번 노조를 만들어 보자. 회사가 자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을 재능 선생님을 뺀 나머지 학습지 노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다가 그래도 노동자는 하나로 단결해야 하는데 이걸 함께 하나로 해서 같은 업종이니까 같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결성하는 산업노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학습지 산업노조를 이제 재능교육 교사노조와 통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현숙 집행부가
그 계약된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가 포함된 단협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렇게 명실공히 학습지 산업노동조합으로 자본과 체결하는 첫 단협이다. 재능교육과 단사화 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산별노조가 하는 단체협약이었으면 대교 자본, 웅진 자본, 구몬 자본 다 갖다 앉혀놓고 했어야 하는 게 사실 산별의 단체협약인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학습지 재능교육 교사노동자들 조합원들 상대로는 이번에 좀 불만스러워도 단협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부하면 회사가 단협을 파기하고 앞으로 노동조합과 단협 체결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나름의 이유가 있었네요. 예. 첫 번째 단협 체결이라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해한 것은 아니었냐 이렇게 지적하는 글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그 학습지 그 회사 재능교육 교사 노조가 설립된 날이 이제 99년 11월 13일이었잖아요. 네. 성균관대학교 그 유림회관에서 벌어졌던 장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9명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예. 근데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9명이 노조 설립하고 설립 보고대회를 하면서 그날 거기 많이 와서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별다른 수단이 없어서 그 사내 통신망 게시판을 사용해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초조하게 9명이 유림회관에서 기다린 거죠. 오늘 몇 명이나 올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갔었는데 네. 그 조합원이 9명이니까 9명이 다 간부고 다 율동 패고 다 노래 패고 막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래도 9명이 공연도 해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다가 딱 무릎 깨져서 멍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시가 대회가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네. 제가 선생님이 저보다 더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처음에 만들 때 같이 했으니까. 근데 몇 명이나 올까 초조해하면서 그 간부 한 분이 입구에서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고요. 네네. 저도 도대체 몇 명이나 올까 궁금해가지고 해화역에서 그 성균관대 사이를 계속 그 쥐가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초조해했는데 2시가 가까워지니까 네. 갑자기 거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온 교사들이 네. 그 해화역에서부터 성균관대학교까지 그 길을 네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 마치 전쟁이 나서 피난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싶을 정도로 막 꾸역꾸역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날 그 몇 명이나 오는지 앞에서 한 조합원이 발을 정자로 이렇게 세고 있었어요. 네. 제가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연구소 그때 소장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소장님 100명 넘었어요. 막 200명 넘었어요. 막 500명 넘었어요. 500명 넘은 다음부터 안 쉬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의 꽉 차면 1000명이 들어오는 네. 곳인데 자리가 모자라서 막 기레까지 잔뜩 서서 스피커로 듣고 막 이렇게 그래서 9명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단숨에 막 한 1000명 정도가 가입하게 되는 이게 기적이다. 그 옛날 그 게릴라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생각나는데요. 그 안대를 풀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딱 몇 명 와요. 그게 한 15년 전 일인데 아직도 막 그 장면이 굉장히 되게 영화 같은 생생합니다. 그런 장면이네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공지영 씨가 같이 떠요. 의자놀이가 같이 뜨고 그때 이게 조민 작가도 떠요. 주호민 작가도 또 거기 김준건 씨하고 또 주고받은 게 있어가지고 저의 흑역사죠. 네. 그 이선옥 작가가 얼마나 무명 작가였냐 하면 그때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진중권 씨가 이선옥 작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이선숙 작가라고 표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앞에 무명 작가라고 붙였었죠. 네. 무명 작가 이선숙. 네. 네. 그래서 그때 지금도 유행 우리가 놀려요. 신조어가 있습니다. 무명세라고. 이선옥 작가가 무명세를 탔던. 그 다음부터 이제 이선숙 무명인 부릅니다. 걸로 유명한. 네. 얘기가 곁길로 샜는데 저는 오늘 유명자지 부장님이 여기 출연한다고 해서 놀러 왔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섬과 서물 있다는 저희가 이제 만화하고 르뽀 작가들이 같이 모여서 팀을 이제 둘씩 짜가지고 장기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얘기를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표지 작업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인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능교육 사례는 여기 계신 하종광 선생님이 르뽀를 쓰시고 이제 김성희 작가가 만화를 담당하셨고 이제 다른 사업장들은 이제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그다음에 콜트콜텍, 코오롱, 현대차 비정규직 이렇게 총 이제 7개 사업장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그게 나오면 이 자리에도 한번 우리 작가들 좀 초대해 주셔서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못 담은 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몇 년씩 싸우는데 되게 이제 이게 아픈 얘기지만 연차로 사실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4년, 뭐 5년도 사실은 굉장히 긴 곳들인데 이 앞에서는 막 10년부터 쭉 있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섬섬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서 2가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섬과 선물이 있다. 네. 그 섬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섬과 선물 있다라는 이름을 붙인 건 그 투쟁 현장들이 사실은 다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다녀보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 고립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우리 싸움을 잘 모르고 그런 것에서 오는 고립감 때문에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공통점이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섬과 섬을 이어서 우리가 그 같이 연대하자 이런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게 책 제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이제 섬섬 프로젝트 그 특징은 우리 작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기꺼이 대가를 받고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어떤 수익이든 사실 여럿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소득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다. 대신 잘 쓰고 잘 그리고 많이 팔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주셔야 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가와 만화가들이 이렇게 만화가도 작가구나. 하여튼 몇 번 모였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 이제 8개를 우리가 선택했다가 하나는 결국 끝까지 그 작업을 하지 못해서 빠졌는데 그 만화가 8명하고 작가 8명이 모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다 각자 개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래서 그 작업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공부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생님 온 김에 저도 공개적으로 걸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섬섬2에는 주호미 작가님을 이 자리에서 섭외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일단은 뭐, 접수하겠습니다. 일단은. 참 훈훈하네요, 방송이. 재능 투쟁 저기 선전물도 섭외 받으시네. 큰일 났어. 변희재 씨가 저한테 그 좌빨 종북이들하고만 어울리지 않으면 대성할 작가라게 됐는데 망했네요. 이미 대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급의 작가시기 때문에 변희재가 언급하는 작가님이시군요. 콜텍 그 언니들도 들어보니까 누구냐고 여기서만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이 건물만 나가면 막 이런 작가인데. 일단 재능 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이건 절대 불매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재능 교육 선생님이 조합원이신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들, 재능 선생님들이 특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홍보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신분으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이 학부모층이 계시다고 한다면 좀,
내가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 국민TV에 이런 방송을 들어보니 학습지 노동자들도 자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더라.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습지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들 주위에 좀 많이 좀 여기에 같이 앉아 계신 세 분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좀 홍보하죠. 가장 가깝게 저희가 해화동 해화역에서 한성대 중간쯤에 해화동 재능교육 본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저희의 요구를 알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선전하고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 날 5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노동자의 소박한 꿈 한 올 한 올이 모여 세상의 행복을 완성합니다. 성공회 대학교 노동대학장 하종강의 노동학 개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국민라디오에서 만나요. 하종강의 노이다. 네, 노이다 오랜만에 합니다. 한 번 쉬었지요. 노동 레이다입니다. 며칠 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제 하면 역시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의 레드카펫 행사죠. 주호민 씨도 혹시 영화제 같은데 참석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한 4, 5년 전에 그 최규석 작가님하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이제 허지웅 기자님을 처음 만났어요.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지금 그때 심사위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영화제 심사위원하고 그러시던 분이군요. 예, 원래 영화 기자인데 원래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규석 작가님의 팬인 거예요. 그래서 허지웅 기자님하고 저는 약간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되고 계속 최규석 작가님한테 인터뷰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있는 편인데 이제 허지웅 그 기자님은 약간 노골적으로 좀 이렇게 그 불쾌함을 이제 드러내는. 요즘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그렇죠. 없는 일인데. 그랬던 분이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지금 5걸음마다 지금 인사를 받는 거리에서 그래서 참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때 레드카펫을 밟으신 건 아니었어요? 아예 뭐 밟을 일이 제가 있나요? 그래도 뭐 작품을 출품했거나. 아예 없습니다. 최규석 작가도. 네, 그냥 그때 테드 창이라고 되게 유명한 SF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세미나를 해서 저희 둘 다 그분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으러 갔었던 겁니다. 네. 그 만화계에는 어떤 시상식들이 있나요? 만화계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시상식들이 있던데. 오늘의 상 받아보신 적도 있죠? 예, 몇 번 있죠. 뭐 독자 만화 대상도 있고, 오늘의 우리 만화상, 뭐 고바우 만화상도 있고, 뭐 콘텐츠 어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천 만화 대상도 있고요. 그 개념 수상 소감 하면 역시 예전에 배우 황정민 씨가 대종상이었나요? 시상식에서 했던 그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놨을 뿐이다. 네. 뭐 이거죠. 그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인 주연 배우가 본인이 아닌 그 스태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발언으로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한 수상 소감이 어찌 보면 열악한 영화 노동자들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2011년 10월에 이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한창이었을 때 부산 영화제가 열렸는데 그 김꽃빛이 있잖아요. 똥파리의 주인공이었던. 제가 요즘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강의할 때 똥파리 본 사람 그 뭐 주저없이 손을 듭니다. 그땐 볼 연령이 아니었을 텐데 그럼 얼른 내리고 뭐 영화를 보면 배가 부른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는지 그런 영화인데 그 김꽃빛이 아주 성깔 있는 여고생 역할을 맡았었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그 부산 영화제 개막식 날 레드카펫 행사에서 김꽃빛이는 드레스 대신에 한진중공업 작업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김조광수 감독, 여긴동 감독과 같이요.
당시 한진중공업이 400명 이상을 해고했고 그 회사가 바로 그 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부산에 있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같이 레드카펫 위에서 멋진 뒤태 대신에 I love city 85 크레인이라는 뜻이죠. 강정이라고 써있는 플랜카드를 들고 이제 포토존에서 사진 찍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꽃비 씨는 그 인터넷에 어떤 걸 올렸냐 하면 그 영화제가 열린 영화의 전당이라는 건물을 그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김꽃비 씨가 인터넷 쓴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같이 와주신 여성들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있는 것보다 이제 그분들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지었다. 그 아름다운 자태 속에 아픔이 있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우리의 행복과 권리를 찾자. 우리는 하수인이 아니다. 영화배우 김꽃비. 와, 멋있네요. 예. 나도 처음 봤다. 그 몇 달 뒤에 영화 화차의 변영주 감독도 수상소감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2012년 5월에 열린 제4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변영주 감독은 또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영화가 세상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MBC 언론노조와 쌍용차와 재능교육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제주강정의 시민들 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분들에게 2시간이 위안이 된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행복할 것입니다. 더 뜨겁고 정교해져 올바른 세상을 만들려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칩시다. 재능교육도 있네요. 우리 저 몇 번 돌려서요. 김조광수, 역윤동 감독이나 배영주 감독은 그래도 문화권에서는 진보적인 분들이라고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뜻밖의 인물이 훌륭한 수상소감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입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즘 따라 더욱 애쓰고 계시는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노동자 최상남역을 연기한 배우로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바로 이 발언입니다. 짧고 굵은 소감이었죠. 왕관의 식구들이라는 드라마로 2013년 KBS 연기대상 신인상을 받은 한주환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는 중졸의 중장비 기술자 상남이를 연기했는데 그 SNS에 평소 밀양 소식이나 철도 파업을 지지하는 그를 리트윗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수상소감을 발표한 12월 31일 철도노조는 2주 동안 벌인 파업을 처리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조합원과 가족들이 울컥했다는 뒷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린 사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심지어는 다음 행보가 무사할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자본주의 천국, 부자들의 나라,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작년에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 시상식 행사가 열렸는데 사회자가 닐 패트릭 해리스라는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인사말 할 때 마지막에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Don't forget your union dues. 그리고 우리말로 의역하면 동료 배우들에게 그 노동자비 내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주호민 씨도 그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상도 받아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날 2등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MB 각하께 받았을 때는 제가 1등이었기 때문에 예. 소감을 얘기했었는데 막 영화제 같은 거 보면 막 감사해야 할 분들 이름을 막 말하잖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깜깜해져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얘기 못하고 아내 이름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그냥 그랬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수상소감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94년에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예.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받았습니다. 뭐, 다들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작가 노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네. 가입하라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곧 조합원 될지도 모르는데 그 위원장에 출마할까? 아니, 이런 그 야무진 꿈도 갖고 있고요. 아, 예. 네. 그 어떤 걸로 받으신 거예요? 기록 부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노동 상담을 그때 30년쯤 했을 때니까 아, 원래 제가 붙였던 제목은 이제 이 땅에서 노동 상담을 하며 산다는 것은 네. 좀 긴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때 좀 긴 제목이 유행할 때였어요. 네네. 여복에 저승에 갈 땐 뭘 가지고 가지 이런 책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분이었다 뭐 이런 말도 듣긴 했지만 그래서 제목을 길게 붙였더니 나중에 상 받고 책으로 만들어질 때 이런 긴 제목은 사람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짧게 이제 제목을 고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소선 어머니가 시상을 하러 나오셨는데 본래 그 전태일 문학상 위원장님이 문익환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런데 시상식 하기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근데 이소선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상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태일 문학상 시상식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익환 목사님이 계속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 얼마 전에 추록하셔서 이제는 비로소 문익환 목사님이 이 상을 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끝내 상을 한 번도 주지 못하고 돌아가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울먹거리기 시작하는데 뭐 기상직장이 울음바다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저보고 수상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고요. 네. 계속 울먹거리다가 이제 내려와서 지금 생각해도 참 창피한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상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너는 망해가는 운동권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어 참 좋겠다. 네. 그때 노동운동이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락하는 운동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있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한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런 글 쓸 수 있는 재주가 네. 운동권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면서도 너 그런 방송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나중에 혹시 지금 하는 일을 못해도 너 뭐 그런 방송하며 살 수 있겠지. 네. 노동운동 하지 않아도 뭐 너는 방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유명자 지부장이나 다 노동운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로 오늘 하정강의 노동학개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혹시 여담 같은 건데요. 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전태일 문학상 그 위원회가 굉장히 가난할 때여가지고요. 네. 지금도 가난해요. 네, 70만 원 받았습니다. 네. 보통 100만 원 지금은 기록문 이제 장편에는 100만 원을 상금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저는 전태일 40주기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해만 기록문이 300만 원이었어요. 상금이. 우와. 델롬 델.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제 3배나 되네요. 네, 다음 해에는 또 바로 100만 원으로 다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 만화대상이 아마 250만 원이었나 최규석 작가님 1등 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5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최규석 작가님이 엄청 배 아파하던 막 땅에서 막 구르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그래도 비교적 좀 웃으면서 끝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뭐 한마디만 더 하면요. 건축학 개론에는 수지가 있었다면 우리 오늘 노동학 개론에는 유명자가 있었다. 이런 말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